서울 창신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녹슨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내 주름진 손등을 비춥니다. 이른에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손에 든 따뜻한 보리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며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던 그 시절을 이제는 쓴웃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네요. 1980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25에 나는 사촌 언니의 고집스러운 소개팅 권유에 마지못해 나갔죠. 그때 처음 만난 남자, 김도진. 삼성물산 회계팀 과장이라는 그는 180cm의 훤칠한 키에 백화점에서 산 듯한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까만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 섬세하게 떨리는 긴 속눈썹,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혹시 커피는 어떻게 드시나요? 처음 건넨 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취향을 먼저 물어보는 그 배려심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명동의 작은 다방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매일 밤 장시간 이어지는 전화 통화로 이어졌고, 주말마다 한강공원을 거닐며 보낸 데이트는 그야말로 꿈만 같았어요. 그해 겨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남산타워 아래서 그가 깜짝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더니 작은 벨벳 상자를 내밀었어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티파니 반지가 촛불에 반짝이던 그 순간, 난 이게 동화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반지가 제 손목을 조여올 족쇄가 될 줄은.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시댁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죠. 하객도 얼마 없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 이미 도박 빚이 있었나 봐요. 신혼집은 창신동 반지하 원룸. 작은 창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행복을 꿈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저는 동네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했죠. 월급을 모아 언젠가는 강남에 집을 사고 예쁜 아기도 낳고, 그런 소소한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슬퍼하는 저를 남편은 위로했어요. 하지만 결혼 1년째, 봄날의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요. 인터넷 쇼핑몰이 뜨는 초창기라며 IT 사업에 뛰어들면 대박이 날 거라고 했죠. 퇴직금 3천만 원으로 을지로에 조그만 사무실을 얻었어요. 한 달 뒤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까지 안 들어오다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2달 만에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퇴직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빚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카드빚도 발견했죠. 무려 5천만 원이나 되는. 전 미용실을 그만두고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량리 시장 생선 가게에서 일했죠. 끝나면 밤 11시. 손은 비린내가 배고 갈라졌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월급은 고스란히 남편의 빚을 갚는데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본 거예요. 남편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제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보다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어요. 취해서 들어온 그에게 물었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대답 대신 날아온 건 주먹이었어요. 입이 터지고 눈가가 퉁퉁 부었죠.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가는 경찰차 뒤로 들리는 남편의 위협이 더 무서웠어요. 나가서 떠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 뒤로는 일상이 되었어요. 술만 마시면 칼을 들고 위협했고 심지어 제 얼굴에 담뱃불을 지지기도 했죠. 참다 못해 경찰서에 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부싸움에 법이 개입하긴 어렵다는 말뿐이었어요. 그 시절 매일 밤 죽을 것 같았어요.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왔어요. 7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거실에서 20대 여자가 제 잠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끼던 분홍색 실크 잠옷이었죠. 시장에서 받은 월급을 아껴서 산 거였는데 뻔뻔하게도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 언니, 미안해요. 근데 제가 도진 오빠 아기를 가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불임이라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죠.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 여자 앞에서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옥상에서 밤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3년 동안 몰래 돈을 모았어요. 매달 조금씩. 시장 일이 끝나면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남편 몰래 통장도 만들었죠. 친구 집을 거주지로 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경찰서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였죠. 제가 폭력 신고를 하러 갔는데 담당 형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김영자 씨, 남편분이 지금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아시나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형사님 말씀으로는 남편이 조직적인 결혼 사기단의 총책이었다는 거예요. 수법이 교묘했죠. 고급 클럽이나 상류층 모임에 잠입해서 재력 있는 미혼 여성들을 물색한 뒤 VIP 모임 간부라고 속이고 접근했대요. 그리고 제가 알던 그 임신한 여자아는 사실 전문 배우이면서 공범이었어요.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애인 역할을 하며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했대요. 심지어 가짜 초음파 사진까지 준비했다니까요. 2010년 4월의 어느 날 드디어 폭로가 시작됐어요. SBS 뉴스에서 특종으로 보도가 났죠. 결혼 사기단 검거 특종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피해자 중에는 대기업 임원의 딸도 있었고 유명 병원 원장의 미망인도 있었어요. 한 피해자는 무려 3억 원을 뜯겼대요. 결혼을 약속하고 호텔 신축 투자금이라며 받아낸 거였죠. 또 다른 피해자는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믿고 무려 2억 원을 건넸대요. 피해자만 해도 9명, 총 피해 금액이 15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대요. 거기서는 다른 여자를 내세워 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제가 그동안 갚아온 빚들이 전부 피해자들의 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갚은 그 돈이 다른 여자들을 울린 돈이었던 거죠.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가 이어졌어요. 유명 대기업 출신이라 속여 15억대 결혼 사기, 가짜 임신 빙자 결혼 사기, 총책 구속, 결혼 사기단 2차 피해자 속출. 지방에서도 범행, 경찰이 집으로 왔을 때 전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더군요. 그들이 남편을 수갑 채워 연행할 때 옆집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죠. 왜 웃느냐고.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그날로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3평짜리 고시원 방. 좁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재판은 2달 동안 이어졌어요.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죠. 피해자들이 한 명씩 증언대에 섰어요. 모두들 제 나이 또래나 더 어린 여성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피해자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피해자는 임신했다고 믿고 혼자 산부인과를 다녔대요. 최종적으로 남편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나왔죠. 교도소에서 종교를 만났다면서 그리고 저를 찾아왔죠. 교도소 작업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교도소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군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담담히 말했죠. 당신이 무릎 꿇은 그 자리에 내가 몇 번이나 무릎 꿇고 빌었는지 기억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2번째 인생. 고향 친구가 물려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으로 하나둘 가게를 늘려갔어요.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정성스레 만든 반찬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이 하나둘 늘어났죠. 50대 중반 상인회를 통해 김선우 회장님을 만났어요. 이혼남이었는데 자상하고 따뜻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이가 됐죠. 결혼은 안 했지만 10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분 덕분에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죠. 안타깝게도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제게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는 잊지 못할 거예요. 60대 초반에 고아원의 15살 소녀를 입양했어요. 지금의 제 딸 미란이죠. 그 애가 이제는 2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이 반찬 가게에 와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와요. 5살 지우, 3살 서진이. 아이들은 할머니가 만드는 멸치볶음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지난달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낸다는 거예요. 출소 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대요. 심지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기꾼들과
새로운 범행을 모의하다가 들통나서 돈을 다 뜯겼다더군요. 조직 폭력배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그렇게 됐다고 해요. 알고 보니 교도소에서의 모범수 생활도 모두 연기였더군요. 가석방 심사위원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꾸민 거래요.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들 찾아가서 사과는커녕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 이웃이 말해주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역사 구석에서 박스를 깔고 자는 그를 봤다고. 처음엔 복수심에 통쾌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 반찬 몇 개를 싸들고 서울역에 가봤어요. 긴 수염에 허름한 옷차림의 그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저를 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전 담담했어요. 그저 반찬을 건네며 말했죠. 건강하게 사세요.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이제 제 가게 어머니의 밥상은 프랜차이즈 직영점만 25개가 되었어요. 청량리에서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가 이만큼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직원만 해도 150명이 넘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이혼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올해 초에는 제 자서전도 출간했어요. 다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강연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면서요.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저물었네요. 때론 생각해요. 그때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작은 행복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결코 폭력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이제 곧 새벽이네요. 전 오늘도 반찬 가게로 출근해야겠어요. 나이 70에도 일하는 게 행복하거든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김영자, 오늘도 참 잘 살았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죠.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요.